봐봐. 이렇게도 되겠네. 울지 마. 언니 나 누군지 알아? 누구야?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목에 경동맥이 끊어져 2차례 뇌수술을 받은 아내는 아이가 됐습니다. 실어증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몸을 가누지도 못합니다. 그냥 한두 살 정도 연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더 얘기하면 또 슬프니까. 비극의 흔적은 가족들의 몸 곳곳에도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11월 15일. 조금만 일찍 올라왔으면 아휴 승질난다니까 내가 아주. 아까 들어왔으면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안 됐어요 이거. 야 보면 승질난다니까. 진짜 오랬다니까. 아유 짜증나서 죽겠네 진짜. 사건이 벌어진 그날 정범 씨 가족은 2번이나 경찰을 불렀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남자의 행패가 유난히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온 뒤 벌써 2달째 정범 씨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위층 남자. 규칙이 있어요. 따다다 따다다 이렇게 박자 맞춰서 일부러 보란 듯이. 새벽에 저녁에 5시 반부터 공과공과 소리가 나고 들을 소리가 붕 나고 그랬었어요. 울렸어요. 막 머리가 좀. 하지만 항의하는 정범 씨에게 남자는 늘 되레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당신은 조심하면 안 돼? 어떻게 진짜를 조심 안 해? 시 하나만 조심해야 돼? 또 있잖아. 내가 미안하다. 그날도 남자가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난폭한 행동을 하는 통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정범 씨의 가족. 곧 2명의 경찰이 출동했고 박경희는 정범 씨를 데리고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3층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위층 남자가 3층에 있던 정범 씨 아내와 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피가. 피가 그냥 여기. 범인은 칼 들고 이러고 있고. 아버님사이에서? 네. 그리고 딸은 이 팔 잡고. 나는 집사람 보다가 딸 보니까 딸이 죽을 것 같아서 걸어서 이제 덮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순식간에 벌어진 참극의 현장엔 분명 김순경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119 뭐 신고해야 된다면서 이제 내려갔는데 저는 이제 팔을 붙잡고 있었고 저는 이제 순진하게 믿은 거죠. 다시 신고를 해서 올라올 거다 했는데 시민이 피습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도 김순경은 가해자를 제압하는 대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상황을 보고받은 선임 박경희의 대응이었습니다. 손 올라갔죠. 여경 손, 목에 칼 이렇게 한 거. 예, 나만 올라간 거. 여경 데리고 이 경찰은 나간 거. 위에서 칼 맞아갖고 뻗어 있는데 딸하고 이제 이러고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경찰 내려갔잖아요. 흉기를 든 가해자가 위층에 있고 정범 씨 가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박경희는 김순경과 함께 서둘러 건물을 나갑니다. 그 뒤 무전을 하는가 싶더니 주차장을 오가며 우왕좌왕 어쩔 줄 모르는 2사람. 그 사이 공동 현관문이 닫히자 2 경찰은 당황한 듯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문을 두드리며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결국 소리를 듣고 건물에 찾아와 공동 현관문을 열려고 했던 건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던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그 2분이 여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찰들하고 같이 삽으로 현관문 제끼는데 깨질 것 같더라고요. 유리가. 그 유리를 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깨지 말라 그래서. 깨지 말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계속 비명소리 들리고 하니까 제가 마음대로 깰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흉기 난동범을 제압할 3단봉과 테이저건을 준비하고 피습당하는 순간을 재현하며 3분이 넘도록 공동 현관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린 2 경찰들. 환경미화원의 도움으로 2사람이 뒤늦게 3층에 뛰어올라왔을 땐 이미 정범 씨가 아내를 피습한 흉기 난동범을 제압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절을 시키고 일단 집사람한테 가서 지혈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때 남자 경찰이 왔어요.
와서 K건인가 그 3단봉 거 긴 거 하얀 거 비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지는 거 같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건 직후 가족들은 경찰이 현장을 떠난 이유를 직접 물었습니다. 그 순간에 근데 왜 1층으로 내려갔어요? 어떻게든 이제 피해자가 안전해야 되니까 오히려 목숨을 구해야지 뭐.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도 그 순간 목격한 순간 저는 이제 구호 요청이 제일 먼저고 그 119가 와서 병원에 들려가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사람이 상당한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시 경찰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김순경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건물을 벗어나 주차장에 있는 박경희와 정범 씨를 만났고 앞서가는 정범 씨를 따라 들어가려다 문이 닫혀 건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달아난 게 아니라 현장에 진입을 못했던 거라고 거짓말을 했던 두 사람. 의아한 점은 더 있습니다. 구호 요청을 하려 했다는 김순경이 건물 안에서 무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 3층 높이 정도 되는 빌라 건물 안에서 무전기가 안 터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경찰관들이 쓰는 거는 전국구예요. 중계기 이용해서 쓰는 거라. 업무용도 뭐 아파트 15층, 20층은 다 커버하고 나와요. 건물 안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날 두 경찰은 3단봉과 테이저건 그리고 실탄이 장착된 권총까지 무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박경희는 19년 차 베테랑 경찰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경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던 걸까? 우리는 당사자들에게 직접 그날의 상황을 묻고 싶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해가지고 박경희 이분이랑 그 김순경 이제 더 이상 여기 업무는 안 해요. 전문가 역시 경찰의 대응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내가 과연 이 정도 상황에서 뭐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광인이 아니냐 또는 뭐 테이저건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만든 것이 순응을 할 때 소극적 저항을 할 때 적극적 저항을 할 때 그리고 이제 공격도 두 가지로 나눠서 폭력적인 공격과 치명적인 공격. 사실 이건 치명적인 공격이거든요. 피해자에 대해서 흉기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즉 5단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단계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3단봉이라든가 또는 뭐 테이저건이라든지 심지어는 권총까지 사용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직업윤리라든지 책임감 뭐 이런 것과 연관을 해 봤을 때는 매우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해임이 된 박경희와 김순경은 소청 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지나친 처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망설인 3분이라는 시간은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국민들 지키라고 있는 경찰이 집사람 내버려두고 한참 있다가 왔잖아. 그 시간만 가도 심정지 2분 20초 심정지가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숨은 살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뇌가 개사도 안 됐을 거고 사과 한마디도 없어. 그때 그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 가족들한테는 정말 죄송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소리라도 들으면 기분이 용서가 안 돼요. 나는 용서가 안 된다니까. 끔찍한 범죄가 있은 뒤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그날의 상처를 품은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정범 씨. 평생을 함께하자 약속했던 아내는 언제쯤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오늘도 정범 씨는 아내에게 답을 듣지 못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보다 단란했던 가족의 비극은 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 이 책임은 정말 누구에게 있는 걸까? 아무래도 이 질문의 대답 역시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